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상호관세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어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방문하고 나서는 미국과 15% 관세 그리고 3,500억 달러 투자 아주 잘 됐다고 자기 스스로가 페이스북에 쓰고 그랬었죠. 그럼 그가 이제 3,500달러를 미국이 투자하라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반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말까지 하죠. 외국 군대의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굴종적이다. 참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탁탁 건드려가면서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말은 맞네 라고 이재명을 좋게 보는 거죠. 저는 요런 반은 사실이고 반은 엉터리. 근데 엉터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죠. 요걸 볼 수 있어야만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안규백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문민 장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민 장관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죠. 국민은 국가 단위로 얘기한 거고 이게 보편적인 걸로 얘기하면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시민이란 건 뭔가 하면 그냥 간단해요. 시티즌, 농촌이 아닌 옛날 같으면 이제 성이죠. 성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뭐 부르주아지란 말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농촌같이 이렇게 인구가 적은 데서는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경제 공동체로 살 뿐이지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주권 문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 도시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도시들로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대 사회로 올 때 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혁명, 근대화되는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시민 국가인데 국가 단위로 할 때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즉 시민한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즉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반드시 시민 중에서 나와야 돼요. 즉 이재명이나 윤석열처럼 순수 시민에 반대되는 게 뭔가 하면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군. 왜냐하면 군은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력을 이용하면 금방 국가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군은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부리는 도구이지 이자들이 무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비군인이 국가를 이끄는 리더, 국가 원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근대화된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운영하는 군대도 그 군대를 직접 그 군대만 딱 다스리는 대표적인 국민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이북 같은 경우는 군인이 군대 걔네들은 칭호라 그러죠. 군사 칭호를 갖고 있는 뭐 차수라든지 뭐 이런 계급을 갖고 있는 놈들이 인민무력 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군국주의 국가죠.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하면은 이승만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박정희 때 들어와서 전두환 때 들어와서 쭉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군에서 대장 내지는 적어도 중장까지 한 사람이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 경험을 한 30몇 년 가진 스타 출신이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 경험을 오래 한 사람이 군복을 벗고 민간복을 입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시민으로 봐야 되느냐? 시민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군을 제대하고 10년이 지나야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몇 가지 예외는 있었어요. 옛날에 콜린 파월 같은 사람은 콜린 파월 같은 경우가 좋은 얘기인데 콜린 파월이 미국의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 쓰고 싶었는데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를 국방장관이 아닌 국무장관으로 썼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가 일기 정부 때 그 미친개라고 하는 해병대 출신 대장을 국방부 장관 썼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10년이 안 지났지만 워낙 유능해서 예외적으로
장관으로 썼습니다. 대개 미국은 철저하게 군 기운이 빠진 사람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에서 제대하고 바로 장관을 시키거나 조금 지난 사람을 쓰니까 이게 군인이 아니지 이 시비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수 국민 중에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문민장관으로 불렀는데 문민이라 그러면 안 되지. 시민장관이 올 테니까. 안규백이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시민장관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임명합니다. 국민 대표니까. 근데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그때 뭐 아기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런 장관도 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철저하게 국민이 다스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장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안규백 씨가 장관이 가서 하는 국방개혁, 군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전작권 전환이에요. 전작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와서 한국 합참의장에게 주자. 참, 이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군을 운영하는 권한, 그걸 통수권이라고 그러죠. 통수권을 좀 더 줄이면 작전 통제권입니다. 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하면 군을 막 부리는 작전을 통제하는 거거든.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한테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통수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작전이잖아요. 작전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작전은 실질적으로 싸우는 거고, 거기에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자를 주는 군수도 있고, 또 병력을 만드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정보를 해야 되고, 군 내에서도 봉급 주고 하는 이러한 또 행정도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쓰는 무기를 개발하는 방위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쨌든 중요한 게 진짜 작전을 하는 작전 통제권인데, 이거를 군에서 한 사람한테 주게 되면요, 그자가 자기 군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해갖고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작전 통제권을요, 쪼개버려요. 그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자, 미국도 전쟁을 하게 되면 작전 통제권을 한 사람한테 줘야만 그가 모든 군을 활용해서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한 지역에서는 한 사람한테 작전 통제권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을 다 줍니다. 근데 유럽 지역에는 유럽 사령관한테 줍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전체를 하니까 이렇게 쭉 쪼개놓고 줍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그 무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하게 되면 저 유럽 사령관을 불러서 맞게 하거나 이렇게 서로 상호 견제케 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견제와 균형입니다. 서로 막 견제를 시키고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게 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까지도 작전 통제권, 평신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전시까지 갖고 와서 합참의장한테 주재. 그럼 합참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쿠데타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다 주면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합참의장은 미국의 전군의 최고 작전 통제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작전 통제권이 없어. 작전 통제권은 미군 대통령이 갖고 있고, 그 밑에 인도 태평양 사령관, 유럽 사령관, 북미 사령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령관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령관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게 하죠. 합참의장은 대통령한테 군사 자문을, 군사 보좌관 역할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합참의장 군사 보좌관을 하면서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가진 최고, 이거는요, 고려 때 최씨 무신 정권, 그거로 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보짓입니다. 자, 이건 한 번째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외국군한테 이제 전시작전권을 갖고 해서 이거 의존하는 거는 바보짓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반미감정을 살살 도발하고 있는데, 외국군대의 안보를 의지한다.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실용주의라는 게 뭡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올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과 자기가 가서 정상회담하고 상호관세가 타결돼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상호관세 잘 됐다고 박수치고 한미담 잘 됐다 그랬는데 이제서 딴소리예요. 왜?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돈을 주면서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안보에서도요,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안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집중 사격을 하는 거는 가장 군대에선 바보짓이에요.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100발을 쏘는 건 바보짓입니다. 하나의 목표는 하나만 쏴서 원샷 원킬로 날려야 돼. 그죠? 자, 그걸 하다 보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높아야죠. 그래서 국방을 할 때도 내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가 있으면 나도 핵을 갖고 북한이 뭐가 나도 다 등가적으로 하게 되면 두 나라가 군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 그럼 경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동맹이란 걸 맺어요. 이거는 뭐 정치학, 국제정치학 보게 되면 제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내가 모든 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교 우위라는 무역 이론 아시죠? 그 전에 절대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농업이 강하고 그럼 우리는 농업을 수출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공업을 수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린 농업도 약하고 공업도 약해. 다 약해.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업하고 농업을 봤을 때 농업이 조금 더 좋아. 그러면 이거를 주력으로 해서 수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 우위 이론. 비교 우위 이론에 의해서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무역을 함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걸 갖고 하면서 나의 국력을 키우는 게 이런 게 실용주의거든.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하면 안 돼.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쟤네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절대 우위도 물론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열이거나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건 얘네가 우리 대신 사용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야. 이게 동맹 이론입니다. 그 동맹 이론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그래서 안보에서 비용을 줄인 것 같고 경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 이론입니다. 내가 모든 무기다. 북한은 지금 모든 무기 지들 핵무기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무거워갖고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 미국하고 근데 동맹은 가장 센 놈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두 번째, 세 번째 센 놈하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센 놈이 나랑 대들 수 있는 2번, 3번하고 동맹에서 조패로 옵니다. 근데 이승만은 딱 미국하고 동맹을 만들어냈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동맹입니다. 그러면 동맹을 맺으면은 센 나라하고 세지 않은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누가 작전을 하느냐? 센 놈이 합니다. 이거는요, 2차 대전 때 그때까지는 영국이 대영 제국 하면서 넘버원이라고 그랬었는데 프랑스가 함락되고 하니까 그리고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받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처칠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하는 구축함을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대장을. 그땐 비행기가 아직 제대로 안 나올 때니까 갑니다. 가갖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이 2차 대전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칠은 우렁우렁한 사자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 글을 찍은 사진 기자가 처칠을 보게 되면 항상 두려웠다 그러는데 처칠이 루즈벨트를 만나면 나긋나긋해지고 입에 웃음이 뭔가 하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벌써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즈벨트는 처칠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국 최고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영국의 명문 고등학교 이튼은 나왔지만은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잖아요.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용감한 사람이지 이 사람. 근데 루즈벨트는 미국 최고의 학부 하버드를 나오고 머리가 수제잖아요. 그러니까 딱 둘이 만나면 기싸움에서 처칠이 이길 것 같은데 집니다. 물론 나이도 루즈벨트가 많긴 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군이 딱 갔을 때 몽고메리하고 아이젠하워가 있을 때 아이젠하워가 한껏발 위로 가고 몽고메리가 부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 영국이 자존심 때문에 몽고메리를 원수로 올려주니까 미국도 아이젠하워를 원수로 올려주죠. 근데 아이젠하워의 육군 선배가 누구예요? 메가더니까 메가더도 그때 원수로 올라가고. 그때 메가더는 일본과의 전투에서 패해갖고 저 호주에 밀려나 있고 해군의 니미츠 대장이 해군력을 이용해서 계속 일본군을 때리고 있으니까 니미츠 대장도 원수로 올려주죠. 그래서 미국 2차 대전 때 미국의 원수가 많아지는 게 몽고메리를 영국군이 올렸기 때문에 미군도 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합창우장도 원수로 올릴 수밖에 없죠. 각 전투사령관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동맹을 맺고 그게 전쟁으로 동맹일 때는 그냥 동맹이에요. 근데 전쟁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은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를 유지해야 돼요. 작전 통제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지휘해야 됩니다. 이 대가리가 두 개 있으면 전쟁이 안 돼.
대가리끼리 싸울 거 아니야, 잔머리로. 대가리는 하나고 손이 두 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맞고 치고 해야 되지. 그래서 2차 대전 연합군을 루즈벨트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 연합군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나중에 국제기구 유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세계 질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처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면은 유사시가 돼서 전쟁이 한다 그러면 미군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돼도 그건 피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워낙 국토가 작고 북한이 40km밖에 안 되는 서울을 바로 때릴 수 있잖아요. 바바박 붙어버리면은 우리 깨지고 난 다음에 미군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여기 끌고 와서 아예 항상 바로 싸울 수 있는, 즉시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휘권도 한미연합사랑 미군이 하는 연합과 딱 준 겁니다. 이게 한미연합사입니다. 이게 먼저 동맹을 짜서 내가 사령관하고 기분 나쁘니까 우리 사령관을 원수구슬 시니까 나도 이런 기싸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예 딱 바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한미연합사예요. 그것이 한국 안보의 핵심이 됐고 그 덕택에 우리는 경제가 발전해서 지금 G7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요거를 톡 깨겠다는 게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계엄령을 막았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싸울 수 있는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는 우리 군에서 즉각 싸울 수 있는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그 다음에 미군의 부대를 딱 묶어서 바로 실전 투입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실전 부대예요. 동맹 이론에 의하면 가장 싸게 안보를 하는 거고 그 동맹을 할 때도 가장 강한 동맹은 가장 센 나라랑 해라. 그리고 그 센 나라가 작전 통제를 한다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그 덕택에 지금 내란몰이 하면서 폼 잡고 다니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는 이재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그건데 이제 돌아와서는 자기를 만들어준 한미연합사 체제를 깨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음수사원을 얘기했어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흘러나온 근원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재명이 지금 그 민주당 세력이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건 안보가 되기 때문에 안보의 근간이 연합사입니다. 이게 연합사 없이 양국이 동맹만 맺고 즉각 싸울 수 있는 조직 사령부를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타당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폴란드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상위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독일이 폴란드를 때립니다.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방위조약에 따라 싸우러 옵니다. 근데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을 일괄해서 지휘하는 조직이 없어요. 폴란드군하고 딱 묶어갖고 지휘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폴란드군은 막 허버지게 깨지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군은 진지만 딱 파고 독일군은 안 쳤어. 그냥 자기네 지키는 지역만 지켰어. 그때 독일군이 막 빠르게 쳐들어가는 거. 이거 블리츠크리에서 이거를 전격전이랍니다. 속도 빠르게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군은 자기네끼리도 단일 조직이 안 돼 있었지만은 그냥 진지를 파고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방석전, 진지전인데 방석 깔고 앉아서 편하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붙기 위해서 전격전을 할 수 있는 부대로 연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안보에 무지한가 하면은 전작권을 갖고 와서 합참의장 주자, 합참의장이 쿠데타에서 이재명 잡아먹어라 하고 갖다 바치는 거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미연합사를 없애면서 자기는 실용주의자래. 뭔 실용주의자야? 실용주의자는 박정희였지, 연합사를. 참 이재명 대통령 지금 어떻게 저런 한미 전작권 전획대행 조건 충족 이거 안규백 씨는 안규백이라고 하는 사람 순수 민간인 출신을 장관에 딱 했으면 이제 안보를 제대로 짜야지. 근데 못하고 있어. 안규백 씨는요, 요즘 국방부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안규백 씨는 지금 자기는 국방위원회 오래 있었지만, 군하고 교감이 없으니까 자신있게 통제를 못해.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민간인 출신들이 가서 군을 딱 잡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공부가 있고, 자기 철학이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은 그 자신이 없으니까 차관한테 맡기고, 자기는 대통령이 부르면 쫓아가고 행사를 갑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실에 가면은 장관이 없어. 장관은 행사 중. 차관이 다 안 돼. 근데 차관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양반은
만나러 가면 맨날 회의 중이라는 거야.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죠.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다수견의 의견을 맨날 회의 중. 이렇게 하면 국방부는요, 회의만 하다가 돈자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딱 앉아갖고, 시민 장관으로서 군을 딱 장악해야지. 어? 합참의장하고 각군총장을 탁 장악하고 가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러, 그럼 뭐하러 이 안규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혔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모양만 만들 줄 아는 겉만 번지르르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한다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제가 이 정도로 보면 북한 애들은 더 잘 봐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북이 정치적 가난뱅이라 그랬죠. 미국한테 우리 장관들 보내서 트럼프하고 미국 장관들이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까지 따라가서 관세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참 정치적 가난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살면 돌대가래. 걔네들도 굉장히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재명이 하는 안보정책 보면서 몇십 년을 해야 하는데 이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뭐 외국군한테 안보를 의존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렸다고 하는 관세협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배신이 나오는 거예요. 동맹을 할 때는 배신이 제일 문제가 돼요. 잘못된 약속이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과태료를 몇십몇 대 내고 있는데, 난 분명히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잘못된 법에도 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잘못됐다고 안 내겠다. 자기가 해놓고 안 내겠다. 이런 배신. 이게 이재명을 망쳐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망쳐먹는 겁니다. 그 안규백이라고 하는 민간인 장관을, 시민 장관을 시켰으면 시민이 군을 딱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도 못하고 맨날 대통령 따면서 회의나 하고 있고, 대통령 원하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근데 군은 따로 놓을 거라고. 이게 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이죠. 실력 없는 대통령, 실력 없는 장관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면전에 대비해서 아주 큰 전투 조직을 갖고 있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있는 사단 쫙 묶어서 지상작전사령부라고 하는 육군 작전을 총괄하는 거대한 작전사령부. 공군도 우리 전투비행단 다 묶어서 공군작전사령부. 해군도 우리 함대하고 전단 다 묶어서 해군작전, 해작사, 공작, 지작사라고 하는 큰 작전사령부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딱 묶어가지고 전쟁 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싸우는 거지. 평시에는 누가 싸우냐? 합참의장이 싸우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남북 간의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이 전체 다 동원되는 작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어쩌면은 한 군단급, 그 다음에 해군도 전체 함대가 아니라 한 개 함대, 공군도 전체 비행단이 아닌 몇 개 비행단. 그래서 미국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전체를 묶어서 작전하는 부대도 있지만 해군의 사단 규모, 연대 규모 다 이렇게, 왜냐하면 전쟁이 한 번에 전전에서 빵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전에서 타닥타닥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타닥타닥 할 때 그저서 박살 내버리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뚫고 올라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럼스펠드 같은 경우는 신속 대응군을 만들어요. 불 났을 때 빨리 떼고서 불 끄면 금방 끄잖아요. 근데 불이 확 커진 다음에는 전국의 소방관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만들 게 아니라 작은 부대, 한 군단급 또는 사단급 해서 딱딱딱 때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북이 충격을 먹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북이 어떤 도발을 하느냐. 옛날 6.25 때 같으면 전군이 들어오니까 지작사를 만드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북한이 전군을 동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작전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국방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규백이든 우리 군당국자도 안 해. 왜? 복잡하거든.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 이재명은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국방계획이 엉터리예요. 상투적이에요. 전작권 갖고 뭐 될 것처럼 좌파만 들어서면 맨날 떠들어. 뭐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따리 샤바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 가서 폼 잡고 국내 얘기하는데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게 목표다?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게 목표지. 물론 이재명은 동결을 하고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동결했다는 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YS가 그걸 해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예요. 제네바 합의 때. 근데 그게 방안이라고. 현실이 그렇지만 목표는 북핵 제거가 목표예요. 이런 안보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과 안규백 씨는 국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알만한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고, 내란몰이 국정을 엉터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안보도 개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